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 책 읽는 시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인들 그 평균 독서량이 이제 0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독서 콘텐츠, 낭독 콘텐츠를 계속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는 콘텐츠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한국인들의 평균 독서량이 0권이 될 수가 있나? 0점 몇 권도 아니고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답니다. 위 씨는 책 읽어요? 제가 낭독하는 거 말고. 낭독하는 거 듣는 거 말고 혼자 읽는 책 있어요? 사놨는데 안 읽었어요. 그래, 다들 이런가 봐. 책 읽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요즘에는 워낙에 쇼츠나 릴스나 이런 거 볼 게 많으니까 영상이 싹 눈을 사로잡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튼 뭐 그걸 보면서 뭐 이런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책을 스스로 좀 안 읽는 것 같아서 이렇게 습관을 만들려고 읽고 있는 거다. 이게 없었으면, 방송을 하려는 이런 목적이 없었으면 또 안 했을 수 있다 라고까지 한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자, 여튼 예언 실패 그 후라는 소제목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예언 실패? 예언 실패? 그 전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소제목 예언 실패 그 후. 본문. 사회적 증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이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력이 있다. 첫째, 참여 관찰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최고의 연구 사례다. 서문에서 소개했듯이 참여 관찰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잠입해 집단의 일원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익명으로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는 방법 같은 거네요. 둘째, 역사학, 심리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리로 믿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증거의 위력. 이야기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다. 고대 자료를 검토해보면 천년 왕국과 관련한 종교 운동은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파와 사교 집단들은 특정 시점이 되면 구원의 날이 도래해 자기 집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만 지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 지구 종말이라는 충격적 대재앙이 먼저 닥친다고 믿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은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었고 집단 구성원들은 극도의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언이 실패하고 나면 늘 대단히 불가사의한 패턴이 나타났다. 광신자들이 환멸에 빠져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더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언이 어긋난 후에도 대중의 조롱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가 공공연히 집단의 교의를 주장하고 열정적으로 포교에 전념했다. 예언이 실패해도 열정이 약화되지 않고 더 강화된 셈이다. 무정? 2세기 터키의 몬타니스트, 16세기 네덜란드의 제세 레파, 17세기 이즈미르의 사바타이스트, 19세기 밀러파 등이 모두 그랬다. 다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런 현상에 흥미를 느낀 세 명의 사회과학자 레온 페스팅어, 헨리 리켄, 스탠리 샤우터는 당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종말론 사교 집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네소타 대학 동료인 세 과학자는 이 시카고 종교 집단 이야기를 듣고는 밀착 연구를 결심했다. 신문을 위장한 채 신자로 직접 집단에 잠입했음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몇 사람을 더 고용해 추가로 침투시킨 결과 대재앙 예정일을 전후해 종교 집단에서 나타난 각종 반응을 직접 관찰해 풍부한 자료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쵸. 뭔가 자료를 얻는 데는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만한 게 없죠. 시카고 종교 집단은 신도수가 대략 30명 안팎으로 규모가 작았다. 지도자는 중년의 남녀였는데 연구진은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이들을 토머스 암스트롱 박사와 마리안 키치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불렀다. 암스트롱 박사는 대학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로 오랜 세월 신비주의와 오컬트, 비행 접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이 집단 내에서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받았다. 그렇지만 집단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은 키치 부인이었다. 부인은 연초부터 수호자라는 다른 행성의 영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참이었다. 마리안 키치의 손을 통해 자동 기술이라는 방법으로 기록된 메시지들이 집단의 신앙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수호자의 가르침은 대체로 전통 기독교 사상과 비슷해 보였다.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있네요. 수호자라는 다른 행성의 영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참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받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도들은 평소에도 수호자가 보내는 메시지들을 열심히 해석하고 토론했지만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 즉 서반구에서 시작한 홍수가 전 세계를 삼켜버린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메시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도들은 처음에 당연히 깜짝 놀랐지만 키치 부인을 통해 전달되는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추가 메시지를 듣고는 다들 한시름 놓았다. 이쯤 되면은 키치 부인이 그 교주 사이비 교주 느낌이 살살 나는데요. 냄새가 나는데. 대재앙이 닥치기 직전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타고 날아와 신자들을 다른 행성 같은 안전한 장소로 데려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구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다만 수호자가 데리러 올 때를 대비해 교신 암호 괄호 열고 모자를 집에 두고 왔다. 당신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나를 운반한다. 를 연습하고 옷에 붙은 모든 쇠붙이를 제거하라는 지시만 떨어졌다. 쇠붙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비행 접시 여행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약간 그럴듯한 어떠한 사실 조각과 조금의 위협과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 부인이 그 수호자라는 다른 행성의 영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부인 자체가 영적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페스팅어와 리켄, 샤우터는 홍수 예정일 직전인 일주일 동안 이 종교 집단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신도들의 행동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 특징은 집단의 신년 체계에 대한 헌신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저주받은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신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 가족과 친구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들과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신념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부 신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암스트롱 박사의 누이 동생도 두 자녀에 대한 박사의 양육권을 박탈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신도들이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한 채 신앙에만 매달렸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조만간 쓸모 없어질 것이라며 개인 소지품마저 처분해버렸다. 그들은 자기 신념이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확신 때문에 극도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압력을 견뎌냈으며 압력에 맞서면 맞설수록 교리에 대한 헌신은 커져갔다. 어쩌면 좋니? 홍수 예정일 직전 신도들이 보여준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기이할 정도로 무기력해졌다는 점이다. 무기력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집단의 신조를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들이 신조를 전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초기에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을 공개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교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위험 경고를 보내고 그 경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언했을 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건 좀 흥미롭네요. 제가 아는 어떤 종교인들은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종교로 하면은 다들 이 종교 좋은 거야. 너도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서. 근데 이 신도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개인주의적이네요. 왜 그럴까요? 신도들이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집단 전체가 교인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많은 문제가 비밀에 붙여졌다. 수호자의 가르침이 담긴 문서는 즉시 소각됐고 암호와 비밀 신호가 설정됐으며 집단 내부에서 녹음한 일부 내용들은 외부인과의 논의가 금지됐다. 매체와의 접촉도 피했다. 뭐지? 언리미티드 무슨 리미큐서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언리미슈 미트 그 네이버래 넷마블에 나온 넷마블이래 넷플릭스에 나온 그 한 4명의 여자 신도들을 어릴 적에 납치를 해서 그 저기 지하 벙커에다가 가둬놓고 종교 활동을 하게 한 언브레이크블 리미슈터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그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가 있거든요. 언브레이크 리미슈터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되게 유명한 노래 그것도 있거든요. 밈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안 난다. 생각 날 뜸. 노래. Unbrea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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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reak 리미슈터 아닌데, unbreakable. 이커블 키미 슈미트 이거였어. 키미 슈미트였어. 이름이 키미였구나. Unbreakable 나나나 It's miracl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미국 시트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낙천적이라면 진짜 제대로 저렇게 낙천적이야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미국 시리즈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보이는데요. 지금 대재앙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신문, TV, 라디오 기자들이 여긴 키치 부인이었구나. 키미랑 되게 닮아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이름마저도 닮아 있었네. 키치 부인의 집에 마련된 본부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런 무반응에 한동안 잠잠했던 기자들은 암스트롱 박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대학 보건소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유난히 악착같이 굴던 어느 기자는 소송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홍수 전날 밤에도 한 무리의 기자들이 정보를 달라고 신도들을 괴롭히다가 모두 쫓겨났다. 후에 연구진은 대홍수 직전 언론과의 관계나 선교 등에서 신도들이 보인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표현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유명세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며 선교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조용히 은신한 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기차는 기자들과 개종을 해볼까 하고 기웃거리던 사람들까지 전부 물러가자 신도들은 그날 밤 자정에 도착할 예정인 우주선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페스팅어와 리켈, 샤우터의 눈에는 신도들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부조리 연극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일만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가정주부, 대학생, 고등학생, 출판업자, 내과 의사, 철물점 직원과 그의 어머니 등이 진지한 얼굴로 희비극을 공연했다. 연출자는 수호자들과 주기적으로 접촉한다는 2명의 여성이었다. 그날 밤 마리안 키츠의 메시지 외에도 창조자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전직 미용사 버사의 메시지가 추가됐다. 신도들은 비행 접시에 오르기 전 외계인과 교환할 암호문 나는 나를 운반한다. 나는 나를 가리킨다. 라는 문장을 한 목소리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고는 자칭 캡틴 비디오라는 사람이 전화로 전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구원자로부터 온 암호로 해석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쇠붙이를 지니고 비행 접시에 오르면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신도들은 옷에 붙은 금속을 모두 제거했다. 심지어 구두끈을 꿰는 구멍에 금속 테두리까지 뽑아냈다. 여자들은 브래지어와 와이어를 제거하고 착용하거나 브래지어를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바지 지퍼를 뜯어내고 허리띠 대신 멜빵을 달아 입었다. 제대로 된 신도들을 아주 순도 높은 신도들을 되게 관리를 잘했네요. 이 세부치 제거에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한 연구자가 자정 25분 전에 깜빡 잊고 바지 지퍼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을 때였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자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순식간에 암스트롱 박사의 방으로 끌려갔는데 박사는 거의 초단위로 벽시계를 확인하면서 양손을 벌벌 떨며 면도날로 지퍼 부위를 오려내고는 철사 절단기로 버클을 잡아 뜯었다. 아니 바지를 벗기면 되잖아. 왜 바지를 입은 채로 거기를 이렇게 벌벌 떠면서 오려내. 세부치 제거 작업은 순식간에 마무리됐고 연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실로 돌아왔다. 지구를 떠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다행히 이 중요한 순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뛰어난 과학자들이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뒀다. 마지막 10분 동안 거실엔 김장관이 감돌았다. 신도들은 외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침묵 속에서 벽시계 2개가 째깍째깍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시계 하나가 다른 시계보다 10분 정도 빨랐다. 10분이나 빠르면은 시계의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빠른 쪽 시계가 12시 5분을 가리키자 신도 하나가 큰 소리로 시간을 알렸다. 그러자 다른 신도 여럿이 합창이라도 하듯 아직 자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밥 이스트먼이 느린 쪽이 정확하다고 확인해줬다. 뭐야 이거? 오후에 자신이 직접 시계를 맞췄다는 것이다. 드디어 자정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다. 4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 키치 부인만이 벽난로 위 시계가 자정 1분을 가리키는 순간 세된 목소리로 계획이 잘못될 리 없어! 라고 외쳤을 뿐이다.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쳤다. 모두들 숨죽이고 기다리는 분위기라 종소리 한 번 한 번이 아프도록 또렷하게 들렸다. 신도들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자정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대재앙까지는 채 7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거실 안의 신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얼어붙은 듯 표정 없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크 포스트만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말을 걸어보니 단음절로 대답하긴 했지만 마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신도들은 점점 절망과 혼란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각자 예언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재검토했고 암스트롱 박사와 캐치 부인은 예언이 틀릴 리 없다고 되뇌었다. 신도들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런저런 설명으로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새벽 4시쯤 키치 부인이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부인은 몇몇 사람이 예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어떻게든 신도들을 단결시켜야 했다. 나머지 신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시계는 거의 4시 30분을 가리켰지만 이 실망스러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이거 라임 좋은데요?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이쯤 되자 신도들 대부분이 예언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다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심이 쌓이면서 신도들의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할 무렵 2가지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새벽 4시 45분에 벌어졌다. 키치 부인이 위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메시지를 자동 기술로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이다. 받아 적은 메시지를 읽어보니 그날 밤 사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작은 무리가 밤새도록 홀로 깨어 세상의 빛을 발하니 신께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내용이었다. 깔끔하고 효과적인 설명이었으나 신도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신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갔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신자들의 믿음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 바로 그 순간 2번째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그 필요를 채워줬다. 다시 한번 현장에 있었던 과학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살펴보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걸까요? 나 이 얘기 별로 재미없는데. 뭐 이렇게 길어? 뭐 한번 지금 몇 페이지를 더 읽어야 돼? 신도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그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언이 실패한 이유가 담긴 메시지를 받고 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키치 부인은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첫 번째 메시지를 세상에 공표하라는 내용이었다. 부인은 수화기를 집어들더니 신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물었다. 신문사에 직접 전화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부인은 즉각 대답했다. 맞아요, 처음이에요. 전에는 신문사에 전화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급히 전할 소식이 있어요. 아마 모든 신도가 부인의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모두들 뭔가 급박한 느낌이 들었다. 키치 부인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신도들이 일제히 신문사나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잡지사 등에 전화를 돌려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널리 알렸다. 그 이유를 어떻게든 빨리 전하고픈 마음에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인 문제들을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기자들을 피하며 대중의 관심을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무슨 생각일 걸까? 되게 별로 관심 가지고 싶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이 들게 만들곤 있는데 이 책은 도대체 왜 이 내용을 넣은 걸까? 노출을 꺼리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던 정책이 180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선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했다.
전에는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되는 대로 대접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배척하던 신도들이 예언이 빗나가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방문객을 환영했고 온갖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개종시키려고 애를 썼다. 신도들이 선교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는 예언이 실패한 다음 날 고등학생 9명이 키치 부인을 찾아왔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키치 부인은 비행 접시 문제로 외계인이라는 사람과 열심히 통화 중이었다. 비행 접시 토론도 멈출 수 없고 막 도착한 손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키치 부인은 학생들을 모두 대화에 끌어들여 1시간 넘게 외계인과 토론을 하면서도 번갈아가며 학생들과 대화를 했다. 신도를 늘리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일관성의 법칙을 이때까지 이 책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도들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궁금합니다, 정말. 과묵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신의 말씀을 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선교사로 변신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예언이 실패하는 바람에 세상의 비웃음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된 최악의 순간의 말이다. 결정적 계기는 홍수 전날 밤 예언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에 뛰어들게 된 것은 믿음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였다. 네, 그래 보여요. 비행 접시와 홍수 예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자신들의 신앙 체계가 전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다. 키치 부인 집에 모여 있던 신도들은 그런 불안이 가장 끔찍했을 것이다. 신도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 신앙을 포기하기엔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도 참을 수 없을 터였다. 필사적으로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은 신도들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다. 3살 배기 아기 엄마의 호소를 들어보자. 21일에 반드시 홍수가 일어난다고 믿어야만 해요. 벌써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직장도 그만뒀고 컴퓨터 공부도 포기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외계인이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암스롱 박사는 한 연구자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걸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믿는 수밖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죠.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어디든 너무 한 곳에 함몰이 되면 안 돼, 사람이. 근데 저는 한가에 빠지면은 아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집중을 하는 사람이긴 하죠. 자, 포크야, 너도 좀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자세에 장착하길 바래. 너의 목표에 있어서는 집중을 하되 말이야. 자, 아침이 밝아오면서 암스트롱 박사와 신도들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을지 상상해보라. 그동안 치른 희생이 너무 컸기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은 그들의 신념 체계를 철저히 배신했다. 비행 접시는 날아오지 않았고 외계인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홍수도 터지지 않았다. 예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신념 체계를 뒷받침해줄 물리적 증거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으니 다른 유형의 증거를 만들어내야 했다. 바로 사회적 증거였다. 사회적 증거. 그렇다면 은밀한 종교 집단이 열정적인 선교사 집단으로 변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이하게만 보였던 변신의 순간, 즉 예언이 실패하면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진 최악의 시기를 변신의 순간으로 택한 모습 역시 이해가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설득력이 없는, 진짜 설득력이 없어서 아무도 이 종교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아질 것 같고, 종교인의 일원이 되고 싶지도 않아질 것 같은데. 네, 그 간절함은 이해가 갑니다. 대중의 경멸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와 포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씀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무지한 사람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럼으로써 새 신자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신념 차이가 좀 더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이 예시 진짜 별로다, 근데.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생각을 더 옳다고 믿는다. 신도들의 임무는 분명했다. 물리적 증거는 바꿀 수 없으니 사회적 증거라도 바꿔야 했다. 설득하라. 그러면 너도 설득될 것이다. 라고 끝났는데요. 아니, 예시가 너무 설득력이 없는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애초에 그렇게 전파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만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막상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치자마자 간절함에 가장 설득력이 없어질 그 순간에 다급함에 쫓겨서 막 포교를 열심히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좀 엉뚱한 집단. 이 집단의 예시는 별로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적 증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양으로 믿음을 채워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 예시를 보면서 전혀 설득이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책 읽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이 사망 원인 불확실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를 아마 내일 또 한번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내용도 별로면은 이 책 안 읽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수록 좀 재미있는 예시들이 아주 가끔씩 좀 이해가 되는 예시들도 보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를 설득을 못 시키고 있어. 책이 설득의 심리학인데 내가 전혀 설득이 되지가 않고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지가 않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예시들과 그 뭐랄까 이 단어 사용들이 조금 좀 어딘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 여기에서 표현했듯이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 위장이 뒤틀린다고까지 했었나? 어쨌든 좀 핏이 안 맞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읽고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좀 유난히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 책 말고 설득의 심리학이 사실 1권, 2권, 3권, 3권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권 한 반도 안 읽었어요. 딱 한 6분의 4? 약간 벽돌책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아마 여기까지 읽고 그만두지 않을까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저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책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